비문학이에요. 오화 비문학. 바로 시작합시다. 화제는 현대 언어학이죠. 그리고 그게 객관적 방법론을 통해 은유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주체이자 학파이고요. 이것이 그가 택한 방법론이고 이게 연구 대상이자 화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 글 전체 화제는 이것이고 이것을 이들이 이 방법으로 연구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촘스키라는 인물이 등장해. 그럼 이 사람은 등등등을 규정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그러면 화제가 여기 나오고 이 전문가가 하려는 것도 특정한 관점에서 우리 화제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학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제고 이 사람의 학파나 주장이나 논리나 그런 소주제는 선택제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은유에 대한 이들의 연구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학자가 등장해서 이걸 내세웠어요. 선택제학. 그럼 이게 뭔지를 설명하면 되겠지. 근데 기초적인 설명이 위에 써있지만 좀 자세하게 다시 나옵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의 주어는 의미상 형식상이 아니에요. 의미상 여러 낱말 가운데서 특정한 낱말만을 서술어로 선택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주어가 의미상 특정 낱말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고요.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 친절하네요. 계절이 피었다 신다면 계절이 주어입니다. 하나의 주어죠. 따라서 자연현상이라는 자질을 가진 주어예요. 반면 피다나 지다란 동사는 꽃이나 불의 현상에 해당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선택제약을 어긴 것이 된다. 의미상 어긴 거죠. 주어는 자연현상인데 서술어는 꽃이나 불의 현상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은유는 문법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의미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선택제약을 어겼다. 여기서도 의미상 성립이 안 된다. 선택제약 관점에서 은유는 결국 실패한 거예요. 제대로 의미 전달을 못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왜곡을 시킨 거죠. 따라서 A 학자는 은유가 의미상 성립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줬어요. 자, 이번엔 하지만 인지활용론 분야의 적합성 이론에서는 이면 다른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B로 부를게요. B는 특정한 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 학파는 되겠죠. B의 이론은 적합성 이론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지? 오히려 은유야말로 적합하다. 문제는 여기죠.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A와 B의 의견은 사실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 정확하게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는 말하기를 의미상 어겼다라고 했고 B는 규칙에는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반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맥락이 안 맞죠. 핀트가 맞질 않습니다. 계속 가보자. 한 맥락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갖는 적합성의 정도, 적합성을 따지고 있으니까 정도는 효과와 비례하고 처리 노력의 정도와는 반비례한다. 자, 적합성을 따지면서 효과와 처리 노력을 말하고 있어. 무엇이 아닌 거죠? 의미가 아닌 거죠. A가 말한 의미랑은 관련 없는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가보자. 의사소통에서 최상의 적합성 내는 그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니까 동그라미는 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경제성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이게 뭔데? 그럼 이것과 연관된 표현을 밑에서 나오느냐? 봅시다. 그들은 수요를 어림잡아 말하는 것 같은 대략적인 표현과 은유를 같은 차원에서 보는데 무슨 말이죠? 두 형식은 발화의 명제 형식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내용 측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지만 적합성 측면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달말. 적합성 측면의 특성이 뭔데요? 이거랑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한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표현과 은유가.
대략적인 표현이란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야 어제 콘서트에 몇 명 왔어? 나 안 세봤는데 대충이라도 말해봐. 한 뭐 1000명? 좀 온 것 같대. 그럼 한 약 1000명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에게는 대략적인 수치나 분위기를 말해줄 수 있어. 그러나 처리 노력은 거의 안 들었죠. 뭐 그냥 대충 1000명쯤 돼. 노력을 안 했단 말이야. 오히려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해졌어. 판비례하니까 적합성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도 딱히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것과 이 부분과 경제성이 상관이 있겠지. 따라서 이러한 대략적인 표현과 은유는 동일하다. 같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적합성을 말했습니다. 의미적인 차원은 별로 없어. 아예 없진 않지만 별로 없죠. A와 B의 주장을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 글은 학자들이 등장해 다음 학자를 봅시다. 치환이론. 이게 그러면 C가 되겠죠? 따르면 C를 주장하는 다른 학자 이름은 없으니까 밑에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일단 C, 치환이론입니다. 은유란 한 대상이나 개념을 유추를 통해, 자, 방법론이 유추죠? 유추를 통해서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비유이다. 비유는요, 여기서 갈라져 나온 유사성 이론에 따르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제 갈라져 나왔다고 하니까 은유는 서로 이질적인이란 말이 추가됐어요. 이 말도 추가됐죠. 이건 원래 있던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질적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유추란 말만 했지만 여기는 유사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왜냐면 유추라고 하는 거는 유사성을 가지고 추리하는 거죠. 사실 비슷한 거예요. 은유적 의미는 축자적 의미를 변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 이중부정이니까 이 뜻이란 얘기죠. 은유는 축자적 의미의 변형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건 그냥 같은 말. 그럼 궁금해지죠. 이게 뭔데? 축자적이 무슨 뜻인데? 뒤에 뜻이 써 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라는 뜻이죠. 더 봅시다. 조존이 여우였다. 얘가 또 나옵니다. 뒤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돼요? 표현상의 특징이 예상이 되죠? 병렬적인 내용 전개와 예시가 꾸준히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학파들이 전부 A, B, C, C-1, C- 전부 병렬적으로 전개되지. 조존은 여우였다라는 은유는 치환이론 C-1에 보면 조존은 교활했다라는 문장 어떤 의미이지만 끊어요. 이게 C-1이야. 치환이론. 그러면 대상 개념을 다른 대상 개념으로. 그럼 여기서 여우였다라는 말과 교활했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가 되는 것이지만 C-2로 보면 조존은 여우와 같았다에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 잠깐 스톱. 정확히 뭐가 달라요? 여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는 그냥 바꾸어 놓은 것이라면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축자적 의미 그 자체죠. 조조는 여우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랑 여우였다라고 하는 거랑은 뜻이 많이 다릅니다. 아예 바꿔버린 것이고 여기는 서로 이질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말했어요. 교활하다는 점이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게 유사성이다. 이게 따라서 같은 의미를 씁니다. 잠깐 스톱. 자, 첫 번째 이론에서는 형식적인 문제를 따졌다. 의미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두 번째 이론에서는 어떤 맥락 안에서의 적합성만 따지면 된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유추를 등장을 시켰어요. 여기도 유추죠. 그래서 은유란 축자적인 의미의 변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는 의미를 따졌고 여기는 효과를 따졌고 여기는 은유 자체의 뜻에 집중해서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그래 전개는 병렬식이죠. 내용이 계속 하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도 병렬식이에요. 다시 또와 다른 학자가 나와요. 상호작용. 이를 D라고 해야죠. 두 이론을 비판. 요런 거는 뭐 100% 출제된다 봐야죠. 이 학파와 이 두 학파의 관계가 비판이란 얘기예요. 리처즈 이 양반을 이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은유에서 A는
어떤 것에 견주거나 빗대는 원관념으로 B는 사물의 의미를 실어 나르는 구실하는 보조관념인 매체관념으로 나눈다. 그러면 두 개를 등장시킨 거야. 원관념과 매체관념. 원관념은 어떤 것, 그 다음에 B는 다른 의미로 실어 나른다. 이 부분이 흥미롭죠. 의미를 실어 나르는 말은 처음 나왔어요. 자,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는 두 관념이 상호작용, 개념이죠?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뭔지 설명은 없어. 하여 생겨는 은유에서 그 둘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어머나! 이 말은 처음 나왔죠. 독자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뭐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독자의 몫이다. 거꾸로 말하면 표현자가, 다시 말해 송신자나 작가나 혹은 필자가 어떻게 썼든 간에 그 의미를 찾는 거는 온전히 독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거는 매우 뭐랄까 혁명적이죠. 쓴 사람과 상관없다. 읽는 사람의 몫이지. 즉 언어 자체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다고 했으니 여기다가 이렇게 세목함을 주겠습니다. 언어 자체는 의미하지 않아. 그럼 뭔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죠? 독자의 몫이라는 말과 이 말은 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D-1. 그 다음에 D-2가 또 등장합니다. 주의할 거는 요거죠. 이 말이 처음 나왔고 비문학 독해 또는 문학에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어야 돼요. 필자가 아니라 독자와 상관이다. 그 다음에 이번엔 블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매체관념과 관련된 함의의 일부가 원관념에 적용되어 원관념의 함의의 변화를 가져온다.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네요. 그 과정에서 은유는 잠깐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매체관념이 어느 쪽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애초에 처음 등장할 때 원관념이 있고요. 매체관념은 보조관념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매체관념이 원관념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은유는 원관념의 자질을 선별, 강조, 억제 하며 구성되는데 이런 과정을 매체를 통한 원관념의 여과적. 이 말도 흥미롭죠? 매체관념이 여기 있잖아. 보조관념이잖아. 매체관념을 통한 원관념의 여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예시가 필요한데 바로 나오네요. 예를 들어 영어 사용자는 브라만이다. 그럼 이게 원관념이고 이게 매체관념일 텐데 매체관념인 브라만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함의 중 브라만이 지니고 있는 함의 중 수혜자라는 함의가 원관념인 영어 사용자와 매체관념 브라만을 연결하면서 그 사이의 공통적 특징은 두드러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숨겨. 이렇게. 잠깐만요. 요것만 이해하고 갑시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신분 계급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브라만이죠. 그러면 영어 사용자는 브라만이다 라고 해버리면 브라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함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여기에 1등 계급 혹은 수혜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1등 계급, 수혜자, 관리, 특권층, 소수파 내지는 항상 불안과 불만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거? 수혜자, 은혜를 받는 쪽이라는 말이 영어 사용자라는 원관념과 연결된다는 얘기네요. 생각해보면 다르게도 연결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 사용자는 브라만이다. 선생님 무슨 뜻인가요? 영어 사용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지. 나는 그렇게 썼어. 근데 읽는 사람이 수혜자라는 의미로 읽고 그 수혜자라는 의미로 영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함의 중에 어떤 함의? 수혜자라는 함의 빼고서 나머지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수혜자라는 함의를 선별하고 그걸 강조하고 나머지는 억제하고 수혜자라는 함의만 남겨. 결과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실제 영어 사용자의 많은 함의를 여과시켰잖아.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다면 그걸 여과라고 부를 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보조관념과 연결된 덕분에 원관념의 함의가 일부러
고착화된 몇 개는 사라져버리고. 그는 이러한 작용에서 여과장치가 원관념의 정체를 변형, 또 나오죠. 세 번째예요. 같은 말을 세 번 했어. 원관념의 정체를 변형시킨 동시에 원관념이 여과장치 성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관념이 강하고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원관념도 영향을 줘요. 따라서 상호작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D-1은 이렇게 말했고요. D-2는 여과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여과작용이야말로 상호작용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D의 주장은 둘 다 상호작용을 강조하고는 있죠. 하지만 D-2는 원관념의 변화가, 원관념의 의미가 변한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D-2의 이론은 창조성에 좀 더 무게를 실는 점에서 D-1과 구별되는데 1이든 2든 은유는 축자적 의미로 바꿀 수 있지만 주의해야죠. 축자적 의미는 여기서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D-1이든 2든 C-1과 2를 비판했다라는 거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부정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명확히 말해줬죠? D가 C를 긍정한 점이 있어요. 이런 거 함정 파기 정말 쉬운 거죠. 비판이지만 긍정을 했으니까. 다른 글에서도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비판했는데 일부 긍정, 일부 부정. 어쨌든 상호작용 이론, 즉 D 이론에서 은유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요것만 질문, 요것만. 이게 지금 A 문장인데 이 문장에 따르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어느 쪽?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많이 했잖아. 매체관념이 원관념을 여과작용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것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는 말은 어떤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고요. 상호작용이니까.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이라는 말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고서는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요걸 주의하시고, 자, 아직 2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개념 이론. 학자 이름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E라고 불러야죠. 하나의 개념 영역을 들어 다른 개념 영역을 이해하겠다. 개념 영역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인생은 영역이라는 표현에서 인생과 같이 표현하려는 영역을 목표 영역,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영역을 근원 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제시했어요.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목표 영역은 표현의 목표죠. 근원 영역은 수단입니다. 개념적 은유란 개념 이론, 개념적 은유.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목표 영역을 이게 보니까 목표 영역의 개념을 특징을 말해주고 있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표현하려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근원 영역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수단이다. 두 번째 익숙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각 영역의 특징을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로 개념화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인 개념과 체계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은유야. 이 말은 처음 나왔어요. 이 글에서 처음 나온 정보야. 사람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체계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그러면 인간의 개념이 은유적이라면 생각하는 방식, 경험하는 대상, 그리고 행동, 이거를 다 한마디로 줄이면 앞에 있는 이 말과 그대로 한 번씩 더 언급된 거죠. 상당 부분 어디였어야 되는데? 은유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이렇게 같은 말 두 번 한 거예요. 필요가 없는 문장이었죠. 만약 은유가 없다면 개념체계는 존재할 수 없고요. 개념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 사용은 물론 생각이나 행동조차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여기 쓰인 내용 전개 방식, 문학으로 따져도 좋아요. 이 문장에 쓰인 표현법 혹은 내용 전개 방식. 이건 물어봐야지. 답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지. 다시, 은유가 없다면 개념이 없고, 개념이 없다면 언어 사용은 물론 생각, 행동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바로 답이 나오네. 연쇄법이죠. 꼬리물기 했잖아요. 은유 A가 없다면 B가 없고, B가 없다면 C도 없다. 중간에 이 말이 매개가 되어서 꼬리물기니까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면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죠. 결국 그들에게 은유는 인간의 모든 사고 행동을 구조화. 자, 보세요. 여기 봐. 사고와 행동. 사고하는 방식, 경험하는 대상. 행동까지 나왔죠. 또 나와요.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하는 근본적인 인지 방식이며, 3번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단순한 어느 층위의 수사. 수사란 말은 표현이란 뜻이에요. 표현법. 표현법을 다른 말로 수사법이라 그래. 표현이 아닌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인 개념적 틀이다. 그러니까 은유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뭔가 좀 굉장히 내용이 심오해졌죠? 개념론에 따르면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구조하는 인지 방식이자 세계를 인식하는 프레임. 말이 복잡해졌어요. 마지막 맥락이론. 이 글이 좀 흥미로운 게, 흥미롭다기보다 좀 짜증나는 게 너무 정보량이 많은 데다가 내용들이 명확하게 연결된 측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학파를 설명해 주는데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이 독해가 이제 마지막 날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좀 더 글이 잘 구조화되고 내용이 연결된 지문 하나를 같이 풀 겁니다. 바로 시간을 한 4문제니까 8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같이 보고 바로 지문을 봅시다. 이건 그냥 소개에 불과한 글처럼 보입니다. 더 가봅시다. 다음, 맥락이론. 마지막이죠. 은유가 쓰인 맥락을 은유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얘기 이제 처음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은유에 관한 대본 이론과는 달리 맥락 이론에서는 은유의 의미를 근거를 구체적 상황,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모든 은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 원칙은 없어! 어머? 이런 게 없다고요? 왜요? 왜냐면 은유는 그거 하나하나가 별다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게 여기잖아. 이거랑 이거잖아. 그럼 상황은 상황마다 다를 거 아니야. 따라서 모든 은유가 한 방에 설명되는 원칙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상황은 늘 달라지니까. 은유의 의미는 사용한 사람,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그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 여기죠. 그 안에서만 여기. 그럼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 맥락, 상황, 심지어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맥락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겠죠. 말이 그냥 맥락을 떨어져서 문장 하나만 써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맥락이 없으니까. 따라서 역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여기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은유가 같은 문장이라도 의미가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면 의미도 달라질 테니까. 역동적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의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상호 의존은 맥락과의 상호 의존이겠지. 맥락 없이는 은유가 없어요. 같은 말을 역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정 표현이 사용되는 무한한 맥락 안에서만 그것을 은유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은유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맥락을 결정짓기도 한다. 은유가 결정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 반대로 은유가 맥락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칠판을 잠깐 보실까? 이쪽으로만요. 그러면 6가지 이론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론은 은유는 의미상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이어지질 않으니까. 두 번째 이론은 하지만 맥락 안에서는 적합성이 충분하게 있다. 따라 적합성, 어떤 효과나 노력의 정도만을 주된 개념으로, 중요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등장해가지고 은유는 유추를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축자적 의미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짝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
은유를 깎아내린 거지. 그랬더니 D가 그렇지 않다. 은유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독자가 의미를 찾는 것이며 심지어 원관념의 의미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축자적 의미의 변형을 아예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상호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할 건 이걸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시 또 다른 학자는 개념을 영역을 두 개를 등장시켜서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 바로 은유인데 왜냐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을 익숙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은유다 보니까 이해의 수단으로서 세상을 인지하는 틀이 되어준다. 그게 은유이다. 마지막 F는 야 니네 다 틀렸어. 니네 다 틀렸어. 모든 것에 공통되는 원칙 따위는 없어. 은유가 쓰인 맥락,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고 따라서 은유는 그 맥락에 결정되기도 하며 맥락을 결정하기도 한다 라고 글을 끝맺습니다. 원래 이 지문을 좀 더 길게 내용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냥 정보량이 많은 글이고 그럼 그 많은 글들에서 각각의 이름의 정보를 집약하고 있는 핵심어만 고르면 되는 거고요. 좀 더 좋은 글이라면 A부터 F까지 각 학파가 주고받은 영향도 언급을 해줬을 텐데 꼴랑 요거 하나 얘네들이 비판적이야 빼고는 6개 학파의 이론이 제대로 연결은 안 돼 있고 단순 나열에 불과하죠. 실제로 문제도 그렇고. 자 그러면 문제들은 다 풀어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질문만 받고 질문이 없으면 은유를 더 잘 구성해 놓은 지문을 하나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 지문에서 네 5번을 볼 텐데 5번을 보기 전에 보기를 잠깐 보자. 22번의 보기 이게 아마 내가 문제도 해놨을 거예요. 이걸 잠깐 보세요. 인지언어학이죠. 그래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럼 이 프레임이란 게 뭐냐? 개념을 설명해줘. 심지어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세계를 인지할 때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잠재의식이 돼요. 따라서 은유에 의해서 틀이 짜이고 틀도 모르는 새 인식을 그 안에 고정시킨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은유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낸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거죠. 사고와 행동을 구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유이다. 평범한 전예들하고 한다면 전초전, 출사표, 격전지 이런 말들이 잘 어울리게 돼. 따라서 여기 결국 그 틀에 의해 감춰진 의도, 전쟁으로 투표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 감춰진 의도인 셈입니다. 그럼 5번 선지에 그런 뭐 있느냐? 5번을 보면 구조조정은 기업의 군살 빼기. 그러면 여기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을 해고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을 사람을 쓰임이나 필요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 다시 말해 군살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미 뭐가 있냐면 불필요하다. 군살은 필요 없는 살이니까. 그럼 이것은 곧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 혹은 필요하지 않은 것, 즉 나쁜 것으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군살이라는 표현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거는 되게 뭐랄까 좀 잔인하지만 너무 흔해. 나 봐봐. 문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독서와 고등학교 국어 1학년 개정판 책에 쓰여있는 예를 당신들은 모를 테니까 그냥 말해줄게요. 한번 했던 얘기예요. 여름철이잖아 지금. 전기가 낭비되고 있어 라는 신문의 주제 문장. 그거 말고 전기를 낭비하고 있어 라는 신문의 주제 문장. 그럼 이 두 문장을 읽은 독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면 낭비되는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낭비되는 거지? 밤에, 아침에, 낮에, 집에서, 공장에서
어떻게 낭비되는 거야? 낭비되면 안 되지.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 뭐가 궁금해져? 누가? 어떤 새끼가? 나는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고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누가 낭비한 거야? 하고 낭비하는 대상을 찾고 싶죠. 따라서 신문 기자나 언론에서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싶으려면 낭비하고 있다라고 쓰면 되고요. 낭비하고 있는 사람을 감춰주고 싶어. 낭비하고 있는 주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 낭비되고 있어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죠. 이런 것은 언론과 기사와 혹은 수많은 명제들이 많은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전형적인 예시가 될 때까지 시켜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갑니다. 우선 얘가 화제겠죠. 이것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깔끔하죠. 화제도 제시했고 화제가 수행되는 조건, 화제의 수행,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혹은 목표까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의문을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보 하나하나가 그 다음 화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그 다음 화제를 봤더니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 근로자. 같은 말을 또 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텐데 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A라고 하고요, 이 제도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 제도는 B 제도에 비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를 말하고 있죠. 일단 공통점이 이거네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여기는 일정 소득을 보장한다 그랬고 여기는 차등 지급한다고 했으니 차등이란 말에서 A, B 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B 제도에 비해 A 제도는 근로욕구를 자극하여, 여기 했던 얘기인데,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 말은 처음 나오죠?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B에 비해 A는 이라고 했으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두 개 중에서 특히 이거, 근로를 장려한다. 같은 말이죠? 그럼 이것이 A 제도가 B 제도와 달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근데 어떻게 자극할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제도,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제도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쉽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자, 1문 단위 끝났어요. 화제는 A 제도와 B 제도고요. B 제도는 근로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A 제도는. 두 제도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계속 가봅시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 조건에 맞아요. 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B 제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알아보기 위해 여가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처음 보는 말이죠. 여가 소비. 여가는 뜻 아는 말이고 소비도 아는 말이니까. 소비를 위해 C만큼 지출하는 A의 재산 소득은 M이고요. 시간당 임금을 W, 노동시간을 L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은 WL입니다.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근로자는 이러한 예산 제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요것만 고스란히 써봅시다. 나 같은 문돌이는 이걸 읽으면 이걸 봐서는 안 떠오르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한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C가 지출이죠. 소비 지출이 아니라 그냥 지출입니다. 지출은 재산소득 더하기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은 W 아니죠. 시간당 임금 곱하기 노동시간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재산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지? 재산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땅이죠. 집, 주식,
이런 거. 당연하지만 재산소득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잠깐만. 아, 있다. 있습니다. 야, 기쁜데 갑자기 기뻐졌다.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10분의 1인가로 그 분할 매수를 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주식 하나에 5만 원으로 갑자기 가격이 20분의 1로 다운된 적이 있어요. 그때 20주를 샀죠. 5만 원 한 주 해서 20주, 100만 원. 예. 나도 이제 주주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대단하던 삼성전자 주식도 내가 사자마자 떨어져서 지금은 43,000원. 야, 슬픕니다. 그러면 내 재산소득 얼마일까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20주 사면 6개월에 한 번씩 7,000원가량이 배당으로 돌아와요. 아, 가만, 그럼 생각해봐. 나는 20주 샀잖아. 한 2,000주 산 사람은 70만 원이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겠죠. 야, 이 표정들 봐라. 지금 되게 부러워하는 표정들이야. 얘들아, 200주를 사려면 돈을 얼마니? 1억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1억을 박아서 6개월에 70만 원 들어오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거는 슬픈 거야. 자, 어쨌든 갑시다. 재산소득은 그런 거고요. 임금과 노동시간 이 두 개를 합쳐서 지출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A의 총 가용시간이 H라면 A의 여가시간은 총 가용시간에서 노동시간을 제외한 이만큼이 된다. 이것도 그대로 갑시다. 여가시간은 가용시간에서 노동시간을 뺀 겁니다. 사칙연산은 출제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자신의 효용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이 말은 처음 나오고 이걸 극대화하는 여가시간과 소비 지출액을 선택한다고 가정.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비이론을 설명하려고 글이 시작이 됐고요. 비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정했는데 요게 여기로 갔죠.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이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 전개일 뿐이죠.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두 개가 다인 거예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이것과 이것이 결정이 되고요. 그걸 통해 B를 설명하는. 자, 그러면 여기는 별거 없는 거죠. 요것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제시했어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재산소득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총 가용시간이고 가로축이 여가시간, 세로축이 소비지출액입니다. 그럼 여가시간이 여기인 사람은 소비지출액이 제로일 것이고요. 소비지출액이 여기인 사람은 이 제약선 상에서 볼 때 이만큼 소비를 지출하게 되면 여가시간이 여기까지 와야죠.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제약인 거예요. 여가시간과 소비지출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자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이 이 중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거는 아직 정체가 안 나왔어요. 더 가봅시다. 그림의 이원은 소득 지원 받지 못할 때 A의 선택이다. 어디예요? 여기에요. 소득 지원이 없어요. 이게 재산소득이고 이만큼 얼마 안 되겠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이때 이원을 취하는 곡선 U1 앞에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A의 효용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 한 번 나왔었죠? 수준을 나타낸 무차별 곡선. 그건 뭔데?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가시간과 소비지출액의 조합을 연결한 선. 말이 좀 복잡해져요. 잘 뜯어서 봅시다. 여가시간과 소비지출액. 계속 그 얘기죠? 여기도 이거, 여기도 요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이것과 이것의 조합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 여가와 소비의 조합이 아니라 여가와 소비가 동일한 효용을 줄 때 그 여가와 그 소비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곡선인데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효용이라고 했으니 이 곡선상의 모든 점이 같은 효용일 리는 없어요. 왜냐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이니까 원점에서 가까운 곳과 원점에서 먼 곳의 효용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이만큼을 묶어버리면 이 뒷부분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더 높은 효용이 되려면 효용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가시간과 소비지출액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라고 해야 뒷내용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여가시간과 소비지출액이 각각 동일한 효용을 주는 조합이 있어 그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고 그 경우에 얘는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효용으로 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원점에서 가까운 것보다는 먼 쪽이 더 효용의 수치가 높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점이 이 무차별 곡선이 이 근로자의 예산 제약 이 선과 접한 점에서 근로자는 자기의 노동 시간과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여가 시간이면 이만큼 노동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즉 A는 주어진 예산 제약에서 효용을 극대화, 예산 제약이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 제약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같은 말이 또 나오죠. 이렇게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을 선택하며 이 효용을 U1의 효용이니까 여기죠. 여기에 효용을 얻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L1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여가 총 가용 시간이고요. 이만큼이 이만큼 여가 시간이 되고 이만큼이 노동 시간이 되겠죠. H에서 L1을 뺀 여기까지가 여가 시간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직까지 더 정리할 만한 걸 찾지 못했어요. 이 내용은 이해하면 끝이고 굳이 정리하자면 이런 데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안 하고 그냥 가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이 시작이 돼요. A의 소득이 X 기초생활비죠?가 되도록 지급을 해. 소득이 기초생활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비 소득 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X 미만이면 X가 잘 안, 요 밑으로 벌게 되면 그 차액은 정부가 그냥 주는 거예요. 최저생활비니까. 이에 따라 기초생활비는 X보다 소득이 작은 구간. 그럼 정부가 주겠죠? A의 예산 제약선이 수평선으로 변화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근로자가 얼마를 벌든 남는 돈, X보다 부족한 돈은 정부가 줄 테니까 예산 제약선이 따로 안 생기는 거예요. 수평선이면 되는 거죠. 항상 총소득이 동일하니까요. 이는 A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제로로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 왜요? 왜 그럴까요?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하지만 X 밑이라는 가정하에서 얼마를 벌어봤자 총소득이 동일해요.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0원이어도 총소득은 동일할 거 아니야. 1시간이라든 2시간이라든 3시간이라든 총소득은 같습니다. 29번 문제를 지금 풀 건데요. 여기 책판 보세요.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 자, 그러면 답을 골라보시는데 3번 선지를 일단 보시고 이것이 이 지문에 정당하게 어울리는지를 한번 추리해보세요. 3번 선지. 생각해봤으면 5번 선지도 추리해보세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으니까 3번과 5번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또 풀어 5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까? 회의는 풀었냐? 제윤스, 3번과 5번 중에 어느 게 적절한 것 같아? 결정했어? 아직 안 했어. 충혁이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완전 여유 넘칩니다. 대단하다. 테이 3번이야 5번이야? 3번이 틀렸어. 그러면 3번 선지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상관없이 1시간이라든 2시간이라든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될 거 아니냐는 두 군데서 틀렸는데 첫 번째는 일정한 보조금은 아니죠. 보조금의 액수가 변합니다. 3시간 일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번 근로자와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가진 소득자와 그 다음에 10시간 일해서 소득이 생긴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보조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는 않겠죠. 액수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차액만큼 주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차액만큼. 한 군데도 주의할 게 있는데 노동시간에 상관없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시간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일정 금액 이하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는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조건을 달긴 했지만 상관없이라는 말이 이 조건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하다는 말도 틀렸고요. 5번은 어떤가요? A는 근로자는 추가로 벌어들인 근로소득만큼 보조금이 줄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로 돈을 벌어들이면 그만큼 정부는 돈을 안 줄 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X를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예 근로보조금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부의 보조금은.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실질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0원과 다를 바가 없죠. 벌면 벌수록 이게 줄어드니까. 안 벌면 그냥 이건 주잖아요. 그럼 안 벌면 되죠. 5번 선지가 답인 거고 3번을 딴 반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일정한 보조금이란 말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오답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어려워져요. 이런 예산적인 변화는 대체 효과와 부효가 일으켜요. 먼저 대체 효과란 여가와 소비. 내나 하는 얘기죠. 1문단, 2문단부터 계속 나와요. 상대적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무슨 말인가?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감소한다. 그대로 정리합시다. 변수가 등장을 했죠.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락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하락한 건 아니죠.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든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요. 따라서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요.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한다. 딴 걸 말하기 전에 일단 요 관계부터 생각해보죠. 이걸 알아야 나머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제윤스 기회비용이고요. 이 글 어디에도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문맥을 샅샅이 훑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기회비용이 뭐야? 어떤 거를 이 색깔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지금 내가 이 수업을 네 번째 하고 있는데 T2번 포함해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하지만 정답은 아직 멀었고 충격이 여기 기회비용이 뭐야? 정답이랑 가깝긴 한데 빨리 모르겠어. 빨리 이거 뭐예요? 이건 뭐야? 저기 한 명만 더. 그냥 순서야. 기회비용이 뭐야? 나를 포기함으로써 거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재윤이랑 거의 같은 말이죠. 자, 생각해봐요. 당신들이 내일 영화를 보기로 했어. 이 영화 개봉을 6개월 동안 기다려왔어. 드디어 개봉을 하는. 그래서 알람도 맞춰놨고요. 예매도 천호 아이맥스 3D 가장 좋은 자리로 예매했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24,000원 이런 빌어먹어요. 24,000원 들여서 영화 한 편 본다. 룰루랄라 내일은 드디어 본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가족 단톡방에서 내일 아빠가 쏜다 이러면서 소고기를 오마이갓. 근데 시간이 겹쳐. 영화는 미룰 수 없어요. 왜냐면 미루면 표가 이미 다 팔렸어. 2주일 표가 너무 인기 영화라 3주 뒤에 봐야 돼. 그동안 스포일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중인데 친구한테 톡이 와가지고 야야야 네가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그 애가 드디어 내가 그 애랑 만나면 주자. 우리가 봐야 돼. 완전 훈남 혹은 완전 이뻐졌다. 빨리 나. 세 개가 겹쳤어. 자, 질문. 셋 중에 어디를 고를 거예요? 셋 중에 어디 골라야 돼? 영화, 소고기, 미팅 어디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지금 갈등이죠? 뭘 골라야 할지. 기회비용은 뭔가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개는 버려야 되죠.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이 여기 온 것도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온 거죠. 여기 옴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당신들에게 기회비용이죠. 나름 대단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게다가 여기서 수강료까지 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이란 무슨 말이에요? 여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걸 여가의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가의 기회비용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그래프상에서 시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가 시간이고 여가 시간에서 여가 시간 뺀 건 전부 다 노동 시간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 대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가냐 노동이냐. 그럼 여가의 기회비용이란 여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노동을 포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당연히 노동을 포기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을 왜 합니까? 당연히 놀아야죠. 아니 돈이 있어야 놀지.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런데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요. 왜 낮아지냐면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낮아진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동시간에 받는 임금이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내가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여가를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죠. 1시간 놀면 10만 원을 잃는데 근데 시간당 10만 원 벌던 사람이 시간당 3천 원 버는 걸로 바뀌었어. 그럼 3천 원 따위 안 벌고 그냥 놀고 말지. 따라서 시간당 임금과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당연히 하락하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가 시간은 늘어나겠죠. 에이 놀고 말지 3천 원 벌어서 뭐해. 내가 제대로 일하면 10만 원 버는데.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소비는 왜죠? 여가 시간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 놀 수가 없어. 그냥 멍하니 있어야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증가하면 총 시간 중 여가를 채운 시간이 노동시간이니까 노동시간은 감소하죠. 그럴 수밖에 여가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노동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소득 효과로 가봅시다. 또한 소득 지원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소득 효과. 이건 뭔데요? 소득 효과란 경제 주체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어머, 글 쓴 사람 정말 친절합니다. 완전 친절. 여기 봐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개념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를 정의해줘. 정의해준 말까지 친절하게 썼어. 그 다음에 대체 효과란 이런 효과야. 근데 그 앞에 이 말까지 써줬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야? 이것이 원인이자 근거가 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이거죠. 근데 친절하게도 그 다음 문장 역시 소득 효과란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결과가 똑같네. 근데 뭐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근거 혹은 원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효과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대체 효과는 상대적 가치의 변화,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경제주체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갑시다. 이거는 상대적 가치 대체 효과죠. 그 다음에 이번엔 소득의 변화. 그래서 소득 효과는 이제 어떻게 되어가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자 여가 시간과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 시간이 감소한다. 소득이 늘어나면요. 그러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요. 소비도 증가한다. 뭔가 이상하죠? 앞에서는 틀림없이 이 효과는 이게 지금 임금이잖아. 임금이 줄어들면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랑 아니 소득이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든 거랑은 반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득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올라갔는데 여기 또 올라가.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다만 함정이 뭐가 있어요? 여기는 실질 임금, 다시 말해 시간당 임금이 영원히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의미한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소득이죠. 쉽게 말하면 전부 보조금. 내 총소득은 어쨌든 늘어나잖아. 내가 일을 안 해도 늘어나고, 일을 해도 일정 금액이 부족하면 정부가 돈을 줘요. 그럼 소득이 늘어났죠. 소득이 늘어나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건 왜 그럼? 소득이 늘어나는데 왜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까? 간단해요. 내가 돈을 월급 300이면 만족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소득이 500이 됐어. 그럼 내가 가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저 일주일에 4일만 일할게요. 아니 왜? 월급이 떨어지는데? 아니 괜찮아요. 저는 뭐 월 300이면 만족합니다. 그러고서 여가도 즐기고 소비도 늘려요. 아니 여가가 늘어났는데 왜 또 소비가 여기는 반대인데 늘어납니까? 그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모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모로. 이게 대체 효과, 이게 소득 효과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없네요. 이유도 명확해요. 상대적 가치죠. 즉 시간당 임금, 즉 근로와 여가, 노동과 여가의 상대적 가치의 변화를 따지니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말했잖아요. 하나 고를 때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득이 늘었어. 그럼 기회비용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늘었으니까. 늘어난 소득대로만 고민하면 됩니다. 상대적 가치의 변화니까 이 말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게 아니니까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득 증대에 따른 변화만 따지면 됩니다. 자, 결론이 어떤가요? 소비가 늘어났어요. 여가시간 늘어났어? 그럼 여가시간 늘어났으니까 노동시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 말도 나옵니다. 자, 이건 B제도였죠. B제도는 요것과 요것 둘 다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앞부분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극단적인 경우 근로자는 일을 안 해요. 안 해도 돈 주는데 뭐. 부작용의 이유는 보조금 지원이 근로욕구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해도 주는데. 자, 그럼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겠어요? 앞에 1문단에서 얘기했듯이 B 제도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A 제도는 근로욕구를 자극한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봅시다. 자, B 제도와 달리 A 제도는 근로욕구를 자극하여 증가시킨다. 당연히 여기가 포인트겠죠. 어떻게 증가되냐? 아니 무조건 줄어드는데 왜 늘어나냐? B는 근로자들을 소득수에 따라 점점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나누고 구간별로 여기가 우리가 1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점의 첫 번째입니다. 차등적인 보조. 무슨 소리냐? 소득이 점증 구간, 말 그대로 소득이 점차 올라간, 점자는 점차의 점이고요. 증은 여기 감이 있으니까 설마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겠지. 에게는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일하면 보조금을 더 줘요. 평탄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 일정이란 말이 여기 다시 등장했죠? 똑같은 금액을 줍니다. 점감 구간이면 어떻게?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줄입니다. 정반대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세 구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이 B제도 하에서 근로자가 점점 구간입니다, 지금. 그러면 A는 노동시간을 증가시켜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일할수록 보조금을 더 주는데? 그럼 일을 더 해야죠. 이 근로자가 증가시킬 경우 더 많은 보조금. 앞에 나온 얘기죠? 이것은 여기가 포인트. A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 자, 그럼 여기 보실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상승했다고는 안 했고요. 같은 효과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무슨 효과예요 이게? 대체 효과죠? 자, 계속 갑니다. 높아짐으로 대체 효과에 의해 굉장히 친절하다. 말해줍니다. 말 아닐 수 있었는데 말을 해줬어요. 여가 시간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 반대로 고스란히 가면 되죠? 여가 시간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며 이게 감소했으니까 노동 시간은 증가하겠죠.
반면 소득 효과는 대체 효과였으니까요. 소득 효과는 여가 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 여기서 줄인다고 했으니 소득 효과는 B 제도나 A 제도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조금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 여기죠. 그래서 이건 똑같다. A나 B나. 만약 현재 근로자의 수준이 매우 낮아. 따라서 A 제도로 인한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크다면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를 보실까? 이게 대체 효과죠. 그 결과물이에요. 이게 소득 효과죠. 그 결과물입니다. 뭐라고 했죠?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크다면,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크다면 노동 시간은 늘어나겠지. 올라가는 게 좀 더 크다면. 따라서 이 근로자는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B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근로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잠깐 스톱. 잠깐만요. 구간이 3개예요. 글이 끝났죠. 나머지 2개는 얘기 지금 안 해줬어요. 이쯤 되면 뭐 느낌이 쎄하죠. 2개를 가지고 출제하겠지. 둘 중에 하나 혹은 2개 다.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A제도예요. 지금 B제도 아니고요. A제도 하에서 점증 구간인 경우의 수입니다. 점증 구간이면 더 일해서 더 많은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 근데 아까 점감 구간은 뭐랬지? 더 일할수록 보조금을 줄인다 그랬죠. 그럼 효과는 반대가 될 거 아니야? 시간당 임금이 하향하는 것과 같은 효과. 그렇게 되면 여기 흰색으로 써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와서 결국 노동 시간은 줄어들겠죠. 점감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평탄 구간은 어때요? 평탄 구간. 시간당 임금이 상승도 아니고 시간당 임금이 하강도 아니야. 그럼 대체 효과가 아예 안 일어난다고 해야 올바른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점증 구간은 대체 효과가 빨간색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점감 구간은 대체 효과가 흰색으로 그냥 똑같이 나오고 평탄 구간은 대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몇 번을 지금 풀어보시냐면 30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볼 겁니다. 30번 지금 약간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풀어본 사람은 다시 한번 선지들을 읽어보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자, 요 정도 시간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1번 선지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제도는 다 B제도입니다. A제도죠. A제도의 도입 이후 점증 구간 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할 것이다. 뭐 지문에 써있는 그대로니까요. 깊게 고민할 필요 없고. 다음 2번 선지 점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효용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효용 수준은 그래프에 보더라도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구간으로 올라갈 테니까 높아지겠죠. 3번도 선지 그대로입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것. 뭐 지문 그대로라 더 할 말도 없네요. 4번 선지를 봅시다.
평탄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즉 우리가 읽은 A제도죠.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생활보호제도 B제도입니다. 와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하겠군. 이게 정답입니다. 왜? 어디가 틀렸느냐? 말했듯이 평탄 구간은 상대적인 가치 변화가 없어. 즉 대체 효과가 안 일어나. 때문에 A제도와 B제도는 달라요. B제도는 두 효과가 다 일어나지만 A제도는 평탄 구간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안 일어나고 소득 효과만 일어납니다.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4번이 답인 걸 골라내기가 조금 어렵죠. 다 답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예요. 5번 선지는 4번이 옳다는 걸 알면 4번이 왜 오답인 거를 이해를 했다면 5번 선지도 당연히 올바른 선지로 보입니다. 읽어보면 A로 인한 전체 노동시간 증감 여부는 점증에서는 증가할 것이고 평탄에서는 소득 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고 점감에서는 소득 효과에다가 대체 효과까지 어우러져서 또 감소할 것이니까 이 둘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전체 노동시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번 선지에서 점증 구간과 평탄 구간에서의 노동시간 증가와 점감 구간에서의 감소라고 슬쩍 꼬았다면 5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점증만 증가하고 평탄과 점감은 감소한다고 말한 걸 보면 5번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